하천공장 안원구의 쇼미더머니.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공장 7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부정부패를 파헤쳐보는 우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원구 촌장님의 심장, 하트 개그맨 장홍입니다. 점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저는 어떻게 뭐 발가락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민 위원장님의 콩팥, 장홍입니다. 하나쯤 떼버려도 되는. 야씨. 민 위원장님의 12지장 장홍입니다. 12지장. 너 혈관에 혈관 너. 혈관? 그래, 혈관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하실 때마다 이렇게 소개들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플랜다 쓰기. 아니요 13,000개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13,000개는 아니고 한 200여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기 플란다스계의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 하천공장 공장장 안원구입니다. 네. 공장장님. 저는 이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삼이고요. 제 소개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다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치과 얘기 하지 마. 눈치 엄청 빨라. 맨날 레옹 치과, 레옹 치과. 누가 그 댓글에다가 누구 어디 치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사랑니발치 레옹 치과에서만 합니까? 그냥 17년,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는 거, 제일 많이 했다는 거 다 알아요 지금. 17년 한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교과서적인 원칙하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요, 뭐.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건강을 위한다면. 저 청장님 임플란트 하실 때 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진짜 임플란트 하러 가야 되는데 레옹 치과죠? 예. 강남 레옹 치과입니다. 강남 레옹 치과. 오시면 이 회장님도 미백 한번 하세요. 미백. 네, 저희 어머님은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꼭 환영하고요. 또 저희가 또 사기도 아는 사람한테 치는 거지. 적당하게 바가지 씌워서 제가 저희 그래도 우리끼리는 할인 좀 많이 해드리고 95% 할인입니다. 저는 꼭 갈 겁니다. 다른 데서 임플란트 100만 원인데 95% 할인해 갖고 300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무섭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한번 나와가지고 준비하신 게 있다고. 쑥스럽게 다시 한번 옛날 버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외쳐드릴까요? 네. 예전에 제가 9시 언저리 뉴스라고 개그 콘서트에서 그걸로 한참 한 1년 6개월 정도 방송해서 그걸로 자그마한 아파트 전세 하나 마련하고 차 2,000cc 이상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어요. 자, 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뉴스의 앵커 장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감리위원회에서 4대3으로 분식회계라는 의견으로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안원구 특파원. 네, 안원구입니다. 네. 좋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뉴스통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 좋았어요. 근데 이거 안 될 줄을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근데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유명한 개그맨들 이야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잊혀진 개그맨들을 굳이 이제 아마 형이 혈압약 먹어. 그래. 요즘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유행이에요 사실. 네. 너무 꺼져가지고. 너무 꺼져서 비아그라로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그때 인적 구성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4대3으로 넘어간 걸 보면 진짜 어지간히 심하긴 심했나 보다 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우리가 늘 좀 건강원이라는 데가 제대로 좀
일을 안 했다라는 지금 평가가 과거에 있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그나마 제대로 한 최근의 이 사건이에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밝혀낸 데가 금감원이라서 이제 우리가 금감원에 좀 기대를 해도 되나?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감원에서 해놓은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분식 회계다. 고의로 분식 회계를 해서 상장까지 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사기로 상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이게 분식 회계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의 사원이 달려 있을 정도의 사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삼성의 노력과 또 금감원이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이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부딪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은 그냥 이 삼성 사건이나 이런 건 또 어렵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지켜보고 이 결과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네. 결론이 나는 것까지를 봐야 되는 사건이다. 네.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거나 이제 증권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이제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상패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거의 이제 뭐 그 벌금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또 말들이 들리고 하거든요.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이제 시정 조치를 하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대표자 해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분식 회계에 대한 회계 가징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대표자하고 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식 회계가 되고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고의성을 가지고 상장 사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상장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개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일반 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돼 있죠. 그렇죠.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이걸 마무리할까가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고의냐 가실이냐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고의성은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했냐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잘못됐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살인죄냐 아니면 과실치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는데 그냥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 그럼 고의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냥 가실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가실치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 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느냐 아니면은 실수로 그냥 이 분식 회계가 됐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그걸 놓고 보면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아유, 예.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분식 회계가 명백하고 고의성 여부가 너무나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가져가는지를 지금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제왕은 무치다 뭐 이런 이야기 삼성이 그런 꼴인 거예요. 거의 제왕적 지위에 있는 삼성이 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검찰, 법원, 뭐 금감원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기관이 삼성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문제도 외부 위원들까지도 여기에 가세하고 언론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삼성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이걸 그냥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감리위원회까지는 거쳤잖아요. 감리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 그랬잖아요. 네.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4대3 정도로 지금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4대3 정도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4. 네. 고의성은 없다라고 하는 게 3. 이렇게 이제 그 문제는 다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요 내세우는 쟁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이 두 개가 92%대 뭐 예를 들어 8%를 투자를 해가지고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일정 기간 뒤에는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준 거예요. 권리를. 그거는 이야기하는 어떤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으로 몇 프로까지 살 수 있도록 해준 옵션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 바이오젠한테 그런 옵션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보면 옵션 내용이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럼 다 사도 50%보다는 한 주가 모자라도 주는 거예요. 경영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은 50% 플러스 1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두 회사에서 플러스 1이라는 게 이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주총 가서 한 주라도 이기면은 그 자기들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속 회사 있던 것이 관계 회사로 될 수 있다라고 만들어주고 그 내용이 좀 어렵나요? 아니요, 여기는 이해가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주식을 하니까 너무 쉽게 와닿아요. 예,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진 삼성이라는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사실 주총에서 한 주라도 많으면은 이기는 거니까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회계를 관계회사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리시키고 시장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DCF라고 평가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를 해서 그 장부 가치로 하면 3천억인데 DCF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 가치가 4조 8천억이나 된다. 야, 미래가치 너무 미래가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100만 년 뒤에 거를 평가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관계회사로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평가한 거죠. 그런데 사실 관계회사로 떨어질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 한 주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무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관계회사로 될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도 보면은 콜옵션을 행사만 하고 나중에 바로 매각한다고 바이오젠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경영권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주장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 주장일 뿐 우리 그 전문 회계 원칙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거는 명백하게 종속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2012, 13, 14, 15년까지 계속 해오던 그 방식이 그대로 맞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가치를 갑자기 뻥튀기를 한 거죠. 관계회사로 그 국제회계 기준에 맞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감리위원회까지는 사실 4대 3으로 이제 금감원 주장이 맞다라고 지금 해 왔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선위에서 지금 하면서 지금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흐름이 뭐냐면 정선위에서 회의를 계속 개최 중에 이제 두 번째 회의까지 이제 했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 그때부터 잘못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관계회사로 되게 돼 있었다면은 2012년도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냐 원래. 그러니까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안 했던 것이 잘못이다. 시점이 2015년도에 종속회사였던 것을 2015년도에 관계회사로 분리한 것 그때가 잘못이 아니라 2012년도에도 관계회사로 봤어야 되는데 관계회사로 안 봤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고의성 여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단순 실수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어쨌든 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꾸 분식회계에만 집중하면 이게 본질을 잃게 되는 거다. 그 삼성에 그렇죠. 놀아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분식회계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또 아까 그런 물타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신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정선위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범하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2012년도에는 왜 일어난 사건이 2015년도에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상장이 2016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그 작업을 했는데 왜 굳이 또 2012년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때부터 관계회사라는 걸 굳이 아까 플러스 한 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플러스 한 주가 삼성한테 있는데 왜 즉 경영권이 가지고 있질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권이라는 것은 한 주가 많아 누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결론이 안 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플러스 한 주를 두고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경영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사람들한테 지금 희석시켜 가지고 그거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2012년부터 원래 관계회사였는데 그때부터 잘못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청자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놈들 이거 잔머리 쓰지 마라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부역자들 잘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운 줄 알고 일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결론이죠 선생님? 예, 지금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 아무리 삼성이라도 우리가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이 만약에 이게 고의를 가지고 분식 회계를 해서 사기 상장을 했다. 그래 되면 상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폐가 되면은 지금 전부 다 정부가 했던 그걸 다 믿고 그냥 그 투자하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개미들은 갑자기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삼성이 정말 우리 국가적인 기업이고 우리 국민들을 그 위한 저거라면 이 상폐가 되기 전에 이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삼성이 이게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외에는 일반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한 뭐 15조 정도 드나요? 그러던 부담이. 사실 그 별것도 없는 회사인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매겨졌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원래 기업 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이 그 영업을 활동을 하고 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생긴 이익에 대해서 앞으로 네. 평가를 받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냥 뻥튀기 되어 버린 것이니까 그런 회사를 일반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다 모르니까 그리고 또 삼성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니 하고 이거 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그러면 그분들은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지금 벌써 이 정도 알려졌으면 삼성이 그런 조치를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만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예. 진짜 청장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예.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나쁘게 결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론이 예를 들어서 뭐 상패로 간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최소한의 진짜 자기네들이 그 정도는 양심껏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형 것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이게 플러스 안 해보고. 어떤 지금 뭐 또 일설에는 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삼성전자가 뭐 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결국 삼성전자가 또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다른 삼성 그 회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그 일가들 이씨 일가들이 가지고 이 덕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공개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상장 차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뭐 제가 좀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네. 특히 증선위가 하는 그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전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자칫하면 이게 걱정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거 지켜보고 푸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된다. 이분들 저 시대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 옛날 버릇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다 고치셔야 됩니다.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지금 뭐 삼성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현대상선으로 돌아가야죠. 현대상선. 우리 지난 시간에 참 현대상선 지금 왜냐면 지금 현대그룹 관계자분들이 지금 계속 댓글은 안 달지만 텔레파시를 저한테 엄청 보내고 있어요. 야, 너네가 파헤친다 그래가지고 엄청 지금 듣고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대 쪽에서 아주 엄청나게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뭘 모르니까 좀 창피한 얘기지만 현대상선이라는 건 어떤 회사고 현대그룹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것 먼저 부탁드릴게요. 현대 이야기는 우리 민 위원장이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대상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래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현대상선의 그 전신은 그 현정훈 회장의 아버지이신 그 부친이신 현영원 씨가 1964년에 신한해운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정훈 회장의 아버지인 현영원 씨가 대표이사였던 회사예요. 신한해운. 근데 이게 1980년대 그 정부의 해운 합리화 조치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한해운이 현대상선에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신한해운과 동해상선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현영훈 회장이 당시 이제 둘째 딸이었던 현정훈 회장을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합병시킨 그런 회사입니다. 집안도 합병되고 회사도 합병되고. 예. 그래서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KCC 금강그룹에서 그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정훈 회장의 모친이신 그 김문희 여사가 원래 우리 회사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거에 근거를 둔 겁니다. 원래 우리 집 재산이야 이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딸 시집 보내면서 뭐 이렇게까지 또 많이 해서 보내시고 그러신데요. 지참금이죠. 아니 부잣집에 시집 가면은 뭐 갖고 가야 되나? 근데 이제 현대상선은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러면은 이제 뒷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우리 그 일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상선, 해운 이런 회사가 어느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회사인지 지금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군수 물자를 군함으로 실어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선들이 실어나르는 겁니다. 우리가 상선이라고 하면 이 컨테이너 박스 쫙 실은 게 상선이라고 하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 없이 그냥 그 곡물이나 뭐 이런 광물 그런 거는 벌크선이라고 하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박스를 실는 건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 물자는 다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뭐 국가의 어쨌든 핵심 해운사가 있어서 그걸로 다 하거든요. 그럼 사실 굉장히 이게 물류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기업인데 총장님이 지난 방송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진해운하고 그 당시 어쨌든 현대상선이 둘이 다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국제 해운 시장이 급격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둘 다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물동량 기준으로 17위인 현대상선은 살리고 7위인 한진해운은 파산을 시켰다는 그 이유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최순실 구청공단 사건 때 조양호 회장이 평창올림픽 그 조직위원장을 할 때 최순실 씨한테 밑보였다고 하는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도 뭐 명백한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 조씨 집안이 또 안타깝게 보일 때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상선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등치도 큰 회사일 뿐만 아니라 그룹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책임졌던 회사고 중요한 회사이죠. 보통 우리가 버스 회사 이런 거 하면 보통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상선은 국가 간의 무역 이런 관련된 거라 이렇게 안 좋아지기도 하나 보네요. 그 사실은 그 안 좋아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에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국제 원유값도 뭐 떨어지고 막 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유들이 하면서 이게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살리려고 정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요. 이번 우리 방송에서 현대상선을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현대상선이 그러면 그런 금융 해외 업황만 나빠져서 과연 저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갑작스럽게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
일단 회사가 나빠지게 되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있는 자산들을 좀 팔고 판다는 건 이제 매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유동화라고 하죠. 그게 금융 용어로는 유동화인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자산이 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안 청장님하고 저희하고 다를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대 로지스틱스라는 지분과 현대증권이라는 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상선이 직접 공사의 현장에 대주주로 참여해가지고 건설 공사를 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현대아산이 시공사로 참여해서 1,500억 가까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 비선 실세인 황두현 씨 또는 자베즈가 개입한 의혹들이 있었고요. 경영상 개입이 있었네요. 그렇죠. 경영상 개입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실은 불법으로 보일 만한 임용 계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상선의 파산에는 왜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청장님하고 저희가 모여서 맨날 이거 하는 이유가 부당한 범죄 수익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국가의 세금이 만약에 공적 자금으로 들어갔다면 밝혀내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황두현 씨가 그럼 뭐 그 증거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현대상선이 한 7-80% 이상 출자해서 만든 공사 현장이거든요. 현대종합연수원이라는 회사인데요. 저기 양평에 있는 현대종합연수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공사 하도급 업체가 돈을 안 주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현대그룹 황두현 사장님의 요구로 성급 사용 내역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황두현 사장님께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 돈 주세요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써 있네요, 진짜. 근데 황두현 씨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문까지 가지고 와서 공문 내용 보면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있죠. 현대그룹 황두현 사장님. 그럼 그 전에 그런 행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또 이것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민 위원장이 현대증권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장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황두현 씨의 눈치를 보고 황두현 씨가 비공식적으로 하는 지시에 전부 다 따랐다는 것을 민 위원장이 직접 다 목격하고 실제 호칭도 사장님이라고 하고요. 아니 뭐 그렇게 만나는 자리를 제가 본 건 아닌데 녹취 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 음원에는 사장님이라고 해요? 거의 황두현 씨가 막 혼내면서 지시하죠. 그러니까 거의 나중에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녹취록을 내가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그 회장인 거예요. 사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회장님. 남자 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녹취록에 있는데 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황두현 대표님께서 저를 땅 속에 가둬서 묻어버리겠다고. 조폭도 아니고 분고대신 과연 그런 그 보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던데 거기서 그 아직도 있냐고 갈아서 묻어버리겠다. 아니 그 위스콘 메디슨 그 나온 그 유명한 대학 나오신 학식도 있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그런 건달들이나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 원래 사람이 좀 이렇게 입도 좀 걸고 좀 그런가 보네요. 아이스하키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거는요. 이 공문을 보내신 분이에요. 공문을 누가 한번 보세요. 누가 보내셨는지. 박영호 태극기 만드신 분 아니에요? 교육계 공부를 좀 저희 방송을 잘 못 들으셨나? 박영호구나 그분은. 아니, 전번에 이야기 시끌하면서도 박영호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자베즈 파트너스 박신철의 아버지. 그러면 이 공사, 이 현대상선이 1,5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만든 이 공사의 하도급 업체가 누구라고요? 자베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돈을 안 줬어요? 나중엔 줬겠죠. 나중에 이제 줬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의 형이에요. 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씨하고는 한유진이라고 조카 사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원구의 뉴스하청 공장.
결국 한 배를 탄 사람끼리 왜 안 줘 이렇게 제가 보내달라 이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하지 왜 공문을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그냥 카톡하지. 에이. 카톡 뭐 하여튼 뭐 카톡 못 쓰나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공문 이게 이제 경영에 개입했다는 네. 좀 증거로 쓴 건데요. 제가 뭐 믿고 있는 건데요. 이건 현대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 택배. 네 그렇죠. 현대 택배가 동양증권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동양증권은 왜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동양증권에다가 현대 로지스틱스가 황두현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ISMG 코리아에다가 우리가 서로 광고를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 네. 77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의 광고 계약을 좀 체결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제 우선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 광고를 수주를 하는 걸 가지고 비자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이 광고는 금액이 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이 연필이다 그러면 연필 한 개는 얼마 이게 뭐 100자루면 얼마 이게 나오는데 광고는 그 내용에 얼마를 주든지 이게 가격이 사실 매겨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광고다 그러면 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막 낭떠러지 같은 데 막 달리고 막 바다 위도 달려. 그럼 이제 CD 처리가 들어가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저거는 뭐 한 100만 원이면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저거 5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모르는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사람 일반인들은. 예.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회사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그 ISMG라는 코리아라는 게 이제 이 황두현 씨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황두현 씨가 6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현대 글로벌이 40%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 회사를 선정했다는 이야기는 비선이면서도 실세로서 비자금 관리까지도 했으므로 짐작할 만한 그런 대목인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대그룹 계열사가 아닙니다. 동양증권은. 그렇네요. 근데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가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야, 너 황두현 씨하고 계약해. 납득이 가세요? 이 회사는 뭐가 엮여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보면 현정은 씨고 네. 동양그룹은 현 씨가 주인이었죠. 누구죠? 현 회장이라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부도가 나고 지금 그분도 감옥에 가 계시죠. 그 현대그룹이 옛날에 제법 컸잖아요. 네. 그분도 과거에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 현 회장하고 이제 이 현재현 회장. 현재현 회장 현 씨 같은 현 씨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흐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광고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짐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하는 이 HS 공영, HS 건설 공영이라고 하는 게 박용호 씨가 이분들이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이거는 사건화가 된 거예요. 이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그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요. 왜요? 내가 볼 땐 고의 부도죠. 돈을 주고 공사를 먼저 하게 하고 공사를 못 하고 부도를 내는 거예요. 부도가 아니라 타절이죠. 타절. 예.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돈을 줬는데 돈 주고 그럼 주고. 그 돈은 사라지잖아요. 네. 그 돈은 다시 뒤로 이제 돌아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황두현 씨가 그 당시에 카지노에서 이제 돈을 그쪽에서 탕진했다 해서 이제 당시 수사를 받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씨가 이제 이 사건의 수사를 맡으신 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도박을 뭐 저처럼 100달러나 형처럼 50만 원을 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건 더 했겠죠. 네네. 60만 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70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도 수법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 이 돈을 만들고 현금화 시키려고 하면은 큰 돈들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카지노가 큰 곳이에요. 카지노에 가서 돈 뭐 몇백만 원 정도야 뭐 그냥 다른 데서 만들 수 있지만은 억 단위가 넘어가고 뭐 그보다 더 커진 단위가 되면 그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데는 카지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황두현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호주 영주권인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국내 카지노.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hebsum직한 그런
정황으로 이게 수사를 그때 받았는데 아니, 제가 얘기해서 어떻게 무혐의로 나왔나요? 그럼? 예, 사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먼저 서운한 건데요. 현대그룹하고의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은 없다. 다만 황두현 씨의 개인 비리다. 개인 회사의 횡령으로 전부 다. 야.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하거나 비자금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 로지스틱스라고 아까 나왔는데 외국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가. 국내에는 로지스틱스고 또 그 미국 같은 데는 현대상선이 가서 또 미국에서 택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물류 회사인데 로지스틱스가 그 물류 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자금을 빼는 그런 아까 그 흐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에는 다 이 황두현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선 실세 비자금 이게 다 같이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참 돈 벌기 쉽네요. 카지노에서 현금화한다는 거는 카지노랑 짜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요즘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보 받고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은 뭐냐면 수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뭐 좀 이뤄주고 현금으로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 근데 그거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다고 카지노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칩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 가서는 현금으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네. 카지노 할 때 그 칩을 샀다가 일정 부분은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돌려 나올 때 현금으로 이제 받아 나올 수가 있는가 봐요. 일명 어떻게 환치기를. 자금 세탁이죠. 그렇죠. 이거는 네. 환치기라고는 자금을 세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표는 추적이 되니까 도박장에서 현금으로 뭐 여러 사람 배서가 된 수표라도 그걸 받아올 수 있다면 추적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카지노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비자금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수법인데 여기에 다 지금 이름 등장하는 게 그 수법의 전형에 딱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 수사의 저기 방향을 트는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좀 봤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좀 그 할 기회가 있으니까 따로. 그리고 이 현대종합연수원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비가 이게 사실은 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증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 공사가 사실은 중간에 몇 번 중단이 됐는데 이 중단을 안 시키고 계속 갈기 위해서 공사비를 펀드로 만듭니다. 공사비를 펀드로 이렇게 조성해서 만드는데 그 펀드에 현대상선이 자기 회사 이자를 자기 회사로 주는 듯한 그 계좌 내역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이자를 자기 회사가 주니까 공사비는 점점 부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사실은 검찰에 냈는데도 검찰에서 수사가 잘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핵심인데요. 나중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오늘은 그냥 요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그 당시 그 현대상선 재정 위기 당시에 현대그룹 비선 실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경영상에 개입이 됐는지 요거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네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자회사인 현대 로지스틱스하고 현대 증권 주식을 유동화를 일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그룹이 연지동에 본사 사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동화를 합니다. 그 부분에 개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녹취 음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 이제 총 정리할 때 녹취 음원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지고 다 풀어드릴 텐데요. 녹취 음원이 있고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현대증권 매각인데 이 부분은 자베지 파트너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저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화라고 하니까 이제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유동화라고 하면 일단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필요할 때 일단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제 파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팔고 그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주식은 언제든지 내가 다시 되살 수 있는. 그럼 돈은 지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그 돈이 새로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살 수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유동화가 된 거죠, 돈이. 그렇네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을 보통 통상 유동화라 이야기하는 매각으로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금을 만드는데 먼저 자금을 만들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 수가 있다면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유동화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자베지 파트너스가 관여가 돼 있고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그 금융감독원에서 자베즈 파트너스에 대한 조사를 한 보고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분명히 현대증권의 2대 주주가였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조사가 잘 안 된 거고요. 이의 제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된 거고요.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의원인가요? 정재호 의원님께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금융감독원장께서 재검 실시하겠다. 재검사 실시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MG 손보 이면 계약했듯이 또 이면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손실. MG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도 똑같이 확정이자 손실 보전 각서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가 정재호 의원님께서 그거를 지적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그냥 그만두셨어요. 그 채용 비리에 연루되셔가지고 지금 또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융감독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도 그렇지만 이 자베즈 파트너 건도 은근히 지금 본인들의 책임이 이렇게 옳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대상선의 자회사인 현대증권이 이제 매각을 관리하여 재정위기를 탈출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현대증권 매각이라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눈감아줬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걸 잘 정리해서 현대상선의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국민 세금까지 투입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건가요? 그렇죠. 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대상선이라는 회사 밑에 현대증권도 있고 현대로직스도 있고 지금 지주회사격이거든요. 현대상선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상선을 살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현대증권도 이제 매각하고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로지스틱스도 이제 매각을 했죠. 그럼 그 과정들이 이제 좀 이제 설명하는데 우선 그 중에서 현대증권에 대한 오늘 매각 과정을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우리가 좀 더 하고 가야 되는데 그 현대증권을 제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팔지 못하면은 현대상선이 더 부실화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현대상선을 덜 부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현대상선을 이제 고가에 이제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베즈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아까 현대증권의 그 주식 지분을 자베즈가 한테 일부 팔고 그 자베즈에다가 이면 계약으로 7점 뭐 아주 고율에 연 7.5% 그럼 대단한 이자거든요. 저도 맡기고 싶은데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다 맡기죠. 7.5% 주면은 그거를 이제 자베즈한테 이면으로 약속을 하고 자베즈한테 그걸 일부 넘겨놓는 거죠. 그런데 이 자베즈는 펀드 아닙니까? 네. 그 펀드를 그 자기들이 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펀드니까 자기들이 먹여줘야 될 사람들 또는 그 돈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분 것이라면 그분한테 먹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이 현대증권을 매각할 때 자베즈한테 줬다가 결과적으로 자베즈하고 오릭스가 못 사죠. 안 사고 나중에 KB로 넘어가게 되는데 KB한테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파게 되죠. 그 시장에서 자베즈가 그걸 팔고 현대상선이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또 그 KB에다 다 넘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아주 고가로 사줍니다. 배경이 이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미래 가치를 또 인정해서 사줬네요. 그런 내용은 이제 미래가 거기에는 평가가 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때 이제 경영권을 이제 포함하는 가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사실은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지분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22%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25%가 돼야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데 22%밖에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제 넘겨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KB가 그렇게 사줬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결국은 거죠. 경기가 안 좋아져서 비선실세가 개입해가지고 안 좋아진 거에서도 빼먹으려고 빼먹다가 정확히 하시네요. 빼먹고
그거를 처분을 할 때는 또 관인에게 눈먼 돈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때려 막아서 자기들은 최소한 속된 말로 망해가는 나라에서 국보 팔아먹고 문화재 팔아먹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저기 청장님이나 저희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자산을 유동하나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이 회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충실하면 현대상선은 조금만 국가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살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 본인들은 비선실세나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이권에 임용계약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열심히 해도 어려울 판국인데 더 나빠졌는데 더 나빠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 그 와중에 또 이거를 파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들한테 이권을 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깨져니까 나중에는 국민은행이라는 데서 높게 사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국민은행이라는 데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결국 그게 국민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 주인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월급쟁이 사장이 마치 자기 회사인 것처럼 오너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한 이사들을 자기를 선출하도록 만드는 자기가 임명한 이사가 자기를 선출하는 이런 그 행태 그게 이제 우리 국민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은행이 그걸 사주게 될 때 그럼 그 고가로 그냥 그 사주게 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영권 확보에도 안 되는 거를 사주게 되는 데는 뭔가 이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어디인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 현대증권 매각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끼어들어간 느낌을 제가 확 받은 거죠. 왜냐? 이미 들어가 보니까 거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을 하고 있질 않나. 그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현대증권 매각은 기존에 보도된 것을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면 3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자베즈가 임용 계약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그 부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그건 전체 매각이 아니라 9.54% 2,255만 4천 주인가요? 뭐 이 정도를 사는데 그거 9.54%를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이권 임용 계약이 있었던 부분 한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는 실제로 매각이 됩니다. 오릭스하고 자베즈 컨소시엄이 실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현대증권의 그 인수전에 그 뛰어듭니다. 1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삐거덕 됩니다. 자베즈의 어쨌든 임용 계약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계속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웬만한 PF가 그랬으면 벌써 깨졌을 거예요.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건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요. 그때 산업은행의 모 직원이 제가 잘 아는 기자를 통해서 저한테 이런 특혜가 또 갑니다. 이거 딜 깨주십시오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거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공개했으면 아마 감옥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매각설로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 그냥 바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사들에서 잘 정리를 해서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료 제가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딜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베즈가 임용 계약이 드러나고 막 이래버려가지고 그 오릭스가 무슨 야쿠자 자금이니 뭐 이런 논란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딜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KB로 높게 팔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거기에 어차피 뭐 나라 뭐 눈먼 돈이니까. 그래서 뭐 깨진지 딜이 깨진지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한 뭐 그냥 뭐 엄청난 가격으로 팔려 버리게 됐는데요. 그게 지금 몇 년도 이야기인 거죠? 2016년 1월에 종결된 일입니다. 매각은 2016년 1월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렇죠. 서슬퍼럴 때.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 그 당시에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현대증권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다시 또 KB 원래 매각을 하고 나면은 그 사장이
바꾸는 것이 바뀌어야죠. 보통이죠. 근데 그 시절에는 전부 다 가면서 그 사람들 다시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국은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매각 주관사가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럼 매각 주관사가 산업은행인데 오릭스 자베즈에 특혜가 가는 것을 알고서도 가만히 뒀다는 걸 추론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까. 그 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 회장은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은 용기를 내서 저한테 갖고 왔는데 거기 고위층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금융감독원만 계속 욕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뭐 제가 봤을 때 그 원래 회사의 원래 목적, 운영 의미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든 자기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뿐인 거죠, 뭐. 이제 거대한 어떤 세력, 그 힘을 작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 밑에서 사람들은. 그런 이제 수족으로서 움직이면서 거기서 자기 이해도 좀 채우고 자 그런 과정들이 여기 다 숨어 있다. 이 내용을 이제 민 위원장한테 내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쭉 보니까 참 이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고리의 형태들이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뭐 이면 계약 해놓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가격이 뭐 얼마에 팔렸는지 그 정도 가치가 되니까 샀겠지. 살 사람들이 그냥 샀을 리가 있겠냐고.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안에서 이 내용을 깊숙이 아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이권들을 다 챙기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뒤로 그 돈이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줬다. 그럼 이건 사실 금감원이나 검찰이나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그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다 막혔던 거예요. 그 등장하는 인물이 우병우잖아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참 이제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아는 내용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이거 이 정도 금액은 아닌데 이것도 이 정도 인수합니까? 예? 위로 올리면 네가 몰라서 그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넌 아직 더 배워야겠다. 그냥 이 금액에 인수해 하면 그냥 밑에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건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7탄을 마치면서 제가 한번 또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 참 좋아하셔. 요약을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만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이 니네 우리가 다 아니까 니네 양심껏 피해자들 최소화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라. 이거 그다음에 현대상선 그래 상황도 안 좋았지만 니네 더 나쁜 놈들이 더 헤쳐먹다가 더 나쁘게 해놓고 그거를 나라 돈으로 메꿨지 니네 혼난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전달력은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렵게 용어를 안 쓰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오히려 이해하실 분들이 많겠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의 놀이터에 이 놀이기구가 되었다는 그런 굉장히 언짢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바뀌어 나가다 보면 또 뭐 충실하고 또 이렇게 또는 건전한 또 검사 판사들 나타나면 또 이제 잘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봐야 되겠죠. 그 제 후배 중에서도 저희 대한민국 최연소 검사가 제 후배예요. 소변 검사에게 맡고 있거든요. 그게 그 생후 아니 생후 1일부터 법원검찰청 검사 말고 소변 검사, 그러니까 대변 검사. 생후 1일부터 가능한. 네, 검사하는 친구가 제 후배인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쪽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빨리 입성할 수 있도록 더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공채 개그맨 할 개그맨은 아니다. 야 이승엽도 3할이야. 야 10번 쳐서 3번 웃긴 것도 힘들어.
형이라고 어떻게 맨날 웃겨?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승엽이 3할인데 이승엽이 초등학교 리틀 야구 가가지고 3할을 쳤어. 너 승엽이랑 친하다 형. 진짜? 그럼. 오. 여기 반포사로. 오 그렇구나. 네, 여기서 안원구의 뉴스 너 공채 한천공장. 후배지. 안원구의 뉴스 한천공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